디오게네스의 침. 기원전 4세기 헬라 시대에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다. 그는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하루는 어떤 부자가 디오게네스의 명성을 듣고서 그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다. 그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과연 부자의 집은 으리으리했다. 정원도 온갖 기와요토로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었다. 집안은 각종 보석으로 사치스럽게 꾸며졌다. 부자는 보란듯이 온갖 거드름을 피우면서 디오게네스를 이곳저곳으로 안내했다. 부자는 자기 집을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어서 초대를 한 디오게네스에게는 단 1분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벼랑간 디오게네스가 주위를 두리번 하더니 자기의 가래침을 퇴해하고 부자의 얼굴에 뱉어버렸다. 명성이 있는 철학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부자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는가? 얼떨떨해 있는 부자에게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당신의 집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군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내 가래침을 뱉을 만한 적당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만과 미선으로 가득한 당신의 더러운 얼굴이 내게는 쓰레기통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가래침을 당신의 얼굴에 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오게네스의 침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 혹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디오게네스의 침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일 것이다. 자신의 얘기만으로 남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혹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앞세워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박식하고 참된 사람일수록 자신을 앞세워 이야기하지 않는다. 갑부와 골동품. 미국에 한 갑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골동품 수집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처럼 여겼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골동품이 있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는 그것을 사들였다. 그는 이미 많은 골동품을 소장하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어느 골동품 잡지를 뒤적거리다 정말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옛날 유럽의 어느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였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무슨 수를 쓰든지 저것을 내 손에 넣어야지.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게 되었다. 그는 도자기의 그림이 실린 잡지사에 연락해서 그 도자기가 지금 누구의 손에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러나 잡지사에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백방으로 수소문해 보았다. 심지어 그는 도자기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서 유럽으로까지 건너갔다. 그러나 도자기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한 미술 잡지를 뒤적거리다 자기가 찾고 있는 도자기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현재 그 도자기는 미국의 어느 억망장자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소장자의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잡지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얼른 창고에 가서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았다. 과연 그곳에는 자기가 애타게 찾던 도자기가 있었다.
그는 이미 그 도자기를 소유했지만 그것을 한 번도 눈여겨 쳐다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과 물질과 정열을 낭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소유와 집착은 눈을 멀게 한다. 내 주변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상과 도둑. 다음은 어느 외지에 실린 유머 한 토막이다. 아내가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장마철이 되었는데 집에 우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나가시면 우산을 좀 사오세요. 당신 것과 내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 것까지 여러 개를 사와야겠어요. 남편은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면서 그날 해야 할 일들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다.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내릴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고 내리려고 하였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황급히 말했다. 여보세요. 왜 아침부터 남의 것을 슬쩍 가지고 가려고 하세요? 그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사과를 하였다. 여러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데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여간 창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상점에 들러 아내의 부탁대로 우산을 여러 개 샀다. 그리고는 전철을 탔다. 운 좋게도 빈자리가 있어서 그곳에 얼른 앉았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침에 만났던 그 우산 주인이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앞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그의 손에 한아름이나 안겨져 있는 우산을 보더니 경멸스러운 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수지가 좋았던 모양이군요. 당신 솜씨가 여간 아니시구먼. 한 번 도둑으로 찍히고 나니 자기 돈으로 우산을 샀는데도 솜씨 좋은 도둑으로 몰리고 만 것이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늘 다른 사람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늘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항상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든지 진실하고 솔직하게 대해야 한다. 돼지의 운명. 서양의 도살장에서 돼지를 잡을 때 사용하는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 도살장 입구부터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통로의 넓이는 돼지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정도이다. 그 통로 바닥에는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뿌려놓는다. 먼저 들어간 돼지가 콩을 주워 먹으려고 할 때 뒤에 있는 돼지는 앞에 있는 돼지의 엉덩이를 머리로 받으면서 자꾸만 앞으로 밀어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 통로에 한번 들어서기만 하면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돼지떼의 행렬 때문에 계속해서 통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어느 정도 앞으로 나가다 보면 통로는 끝이 나게 되고 돼지는 벼랑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이때 아래에는 자동 도살 기계가 설치되어 있다. 그곳으로 돼지가 떨어지면 그 기계는 자동으로 돼지를 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돼지는 가죽이 벗겨지고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추려져서 기계 밖으로 나오게 된다. 미련한 돼지는 눈앞에 있는 먹이만 따라가다가 죽음의 벼랑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어쩌면 사람들 가운데도 이러한 돼지의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런지 모른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줌의 콩을 줍기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죽음의 벼랑 끝에 서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인생의 통로에 들어선 이상 죽음의 벼랑 끝에 서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그 죽음의 벼랑 끝에 서는 날 한 줌의 콩을 위해 허겁지겁 달려왔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나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돼지는 한 줌의 콩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지만 사람은 콩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거나 줄곧 앞만 보고 뛰다 보면 여유와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저버리게 된다. 가슴이 없는 기계적 인간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식과 지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이다. 하루는 배고픈 사자가 길을 지나가는 양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봐, 자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보게. 그러면서 사자는 양을 향하여 자기의 입을 크게 벌렸다. 순진한 양은 사자의 입 가까이에 코를 대고서 냄새를 맡아보더니 사실 그대로 대답했다.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자 사자는 버릇이 없다면서 그 양을 잡아먹어버렸다. 잠시 뒤에 사자는 또 늑대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이봐, 자네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가? 늑대는 양과 같은 신세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자 사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놈이 내 마음에 들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구나. 거짓말을 하는 놈은 살려둘 수가 없지. 그러면서 사자는 늑대를 잡아먹어버렸다. 그런 다음에 여우에게 물어보았다. 자네는 내 입에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보는가? 그때 여우는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 소리에 사자는 아무런 트집도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다. 병이 들었다니 할 수 없군. 그냥 가게. 그래서 여우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것이다. 양과 늑대. 양을 많이 키우는 어느 농장이 있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늑대들이 와서는 양을 몇 마리씩 잡아먹는 것이었다. 농장 주인 혼자의 힘으로는 늑대를 물리칠 방법이 없었다. 농장 주인은 고민 끝에 전문 사냥꾼들을 동원하기로 했다. 사냥꾼들은 여러 날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농장 주위에 있는 모든 늑대를 잡을 수 있었다. 비로소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으며 잘 자랐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늑대를 죽인 그 해 겨울에 더 많은 양들이 얼어 죽고 말았던 것이다. 까닭을 알지 못한 농장 주인은 동물 전문가에게 물어보았다. 동물 전문가는 자세하게 양들을 관찰하고 주위 환경을 조사한 뒤에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다. 늑대가 있을 때 양들은 그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긴장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양들이 환경에 대한 저항력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농장 주변에 있는 늑대들이 없어지므로 양들은 긴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양들은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추위를 이기지 못해 많은 양이 얼어 죽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저항력이 있으면 어지간한 병균이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항력이 떨어지면 몸에 병균이 침입할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 질병에 걸리고 만다. 어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잔병에 자주 걸리는 사람이 오히려 암과 같은 큰 병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잔병을 치르는 가운데 그만큼 병균에 대한 저항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는 누구든 쉽게 일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저항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나아가 아주 크고 힘든 일이 닥쳐도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미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다. 에디슨과 집념.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다. 우물을 파더라도 한 우물을 파라. 무슨 일을 하든지 집념을 가지고 한 곳에 집중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발명왕 에디슨은 집념의 사람이었다. 그는 일생 동안 2,000개 이상의 특허품을 발명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쓰이는 대부분이 에디슨의 발명품이다. 에디슨은 어린 시절 신문팔이를 하여 생계를 꾸려나갔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학교를 졸업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 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에게 도움이 될 말을 좀 해주면 좋겠네. 그때 에디슨은 이런 말을 해주었다. 실무에 종사할 때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게나. 이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에디슨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일을 할 때면 언제나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만큼 그는 그 자신의 일을 즐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에디슨이 80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였다.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다. 요즘 자네는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매일 잠자는 시간 5시간을 빼고 그 나머지는 전부 연구실에서 보낸다네. 아마도 나의 장례식 3일 전까지는 쉬지 않고 연구실에서 계속 일하게 될 것이라네. 중도에 하차하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에디슨이 세계적인 발명왕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끊임없는 그의 집념이 있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해서 파내려가면 언젠가는 물이 나오기 마련이다.